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 강의 하는데 메인 교재는 그 쟁점 정리 형법이죠. 그리고 오늘 나간 자료 있죠. 이 자료가 그리고 최신 판례 추록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3개년 최신 판례 개정법 그 특강 했잖아요. 근데 그 수업하는 시점 자체가 8모 전에 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험이 내년 1월 시험이 6월 선고분 판례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데 지난번 그 최신 판례 특강 때는 한 5월 선고까지인가 밖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다가 이제 6월 선고 공보 판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선고된 판례까지 추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최신 판례 자료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최신 판례 특강 때 안 다뤘으니까 중요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에 먼저 간단히 다루고 나서 쟁점 정리 형법 들어가가지고 최종 마무리 강의는 저번 강의 때도 쭉 얘기했었죠. 전체 그냥 형법, 쟁점 정리 형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1회독으로 전체 내용을 쭉 훑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좀 중요한 것들 추가하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최신 판례 추록 다루고 그 다음 시간부터 해서 쟁점 정리 형법 위주로 해서 전체 형법 중요 쟁점 위주로 1회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추가하는 거 제외하고는 새롭게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이 타이밍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 같은 것도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되게 형법을 전체 1회독을 해야 되는데 3일도 시간이 채 안 주어졌으니까 뭐 판사 같은 거나 추가적인 설명 같은 걸 이해를 위해서 자세히 하는 건 이제 다 생략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거 죄송해요. 기존에 배웠던 거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빨리 이제 호흡을 좀 빨리 해가지고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최신 판례 자료로 들어가죠. 제가 이번 주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잠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최신 판례 자료 들어가서 1번 있죠. 형법 20조 정당 행위 관련이고요. 자, 첫 페이지 대가로 1번의 그 밑줄 본문 보시면 뭐 정당행위 배웠던 거, 정당행위 일반 요건 판단, 그리고 끝에 4줄 보시면 그 정당행위 요건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그 구체적 요건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거 반복이고요. 자, 이 판례는 그냥 간단하게 객관식용으로 결론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대가로 2번 보세요. 이 사실관계에서 판례 태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판례가 이 죄의 구성 여건 해당성을 인정하고 이제 위법성 조각 관련해서 정당행위를 인정했냐 안 했냐, 유죄냐 무죄냐 그 결론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자세히 읽는 건 여러분들한테 복습 시간으로 맡기고요. 자, 제일 위에 밑줄 부분 쭉 보세요. 갑 대학교는 이제 대학 뭐 비리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갈등 빚던 중 두 번째 줄 보시면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충 상황 아시겠죠?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 사퇴를 요구하면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자,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 죄명부터 체크합니다. 자, 이걸 어떤 범죄 구성요건으로 포섭했어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뒤에 밑줄 부분 쭉 보시고 마지막 줄의 결론 보시면 결국 판례가 일단 결론부터 체크하죠. 피고인들 제일 마지막 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인정된다예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전단 무죄다예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객관식용이에요. 뭐 혹시라도 주관식이 언급된다 하더라도 그냥 방금 객관식 결론 내온 대로 구성요건 해당성 잘 포섭해서 무슨 죄 성부 타이틀 잡고 정당행위 일반용어가 대가리 일부러 원래부터 정리했던 거죠. 거기에 따라 차근차근 포섭해서 판례대로 결론만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객관식 외운 거 가지고 이런 건 사례가 풀리죠. 그래서 뭐 자세히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에 맡기고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자, 기존에 배웠던 걸 좀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대학교인데 위력에 의해서 업무방해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관계 안 써있더라도 기본 전제가 뭐가 깔려있어요? 국립대학교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국립대학 똑같은 사실관계를 출제해놓고 말만 하나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말만 바꿔버리면 이건 기존에 출제됐던 판례 케이스로 쟁점 케이스로 바뀌어버리죠. 위력에 의한 소란 피운 정선이가 폭행 협박은 안 된다 해서 위력에 그친 거고 위력에 의해 가지고 국립이니까 공무방해가 들어가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잖아요.
결론은 뭐다? 우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행위태양을 위력을 규정하지 아니하니까 공직방해 구성력의 해당성은 인정될 여지 없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쟁점 뭐예요? 위력을 행위태양으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을 거냐 관련해서 판례 태도가 업무방해죄 업무에 공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봐서 결론은 죄형 법정주의죠. 현행법상 불가불로 검토되는 거. 기존에도 시험도 나왔었죠. 자, 근데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란 얘기는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력의 해당성 인정에 대해서는 판례가 문제도 안 삼은 건 사립대학이에요. 일단 사립대학인 걸 전제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법성 조각, 전담 무죄 판결 선고했다. 그 정도 결론만 끊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학교 나오면, 선생님 나오면 사립학교인지 국공립학교인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갑니다. 자, 명확성 원칙 관련해서 대가로 1번 그냥 일반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대가로 2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4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냥 객관식으로 결론 정도만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읽는 거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자, 5페이지 3번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 아마 뭐 신목 객관식인가 나왔죠? 자, 제목부터 보시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예요. 이게 최근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원래 없던 법이 추가예요. 뭐 중요법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교통사고 범죄 공부하듯이 뭐 특별법을 새로 공부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근데 최신 판례랑 엮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읽어보는 거고, 이게 실무상으로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그냥 경범죄 처벌법이니 이런 거에서 그냥 대충 처벌하다가 하도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버린 거여서 이건 만들자마자 실무에서 다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도 한번 읽어는 봅니다. 자, 제일 밑에 규정 있죠. 규정 박스 보세요. 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뭐 내용 정리 꼼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시험 문제 뭐 주관식 같은 데 낼 것 같으면 당연히 추가 법령 같은 걸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법령이 주어지면 법령에 주어진 써있는 내용 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뭐 미리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객관식으로도 판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1호 보세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미리 공부 안 해도 만약에 이 범죄 성부 관련해서 뭐 기록이니 사례 같은데 혹시 뭐 유죄냐 무죄냐 따져봐라 나왔을 때 뭐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돼요. 문제가 출제되는 게.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기록 같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제1회 공판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서 연락한 거고 집에 찾아간 거지 나는 스토킹한 게 아닙니다. 막 억울합니다라고 자, 그런 식으로 무죄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검토할 게 뭐예요? 기록에서 내가 뽑아낸 사실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거기서 검토될 게 뭐겠어요? 1호에 방금 읽은 거잖아요. 진짜 사귀는 사이였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니까 스토킹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검토할 게 뭐예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 건지 여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 뭐 자살해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뭐 찾아간 겁니다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검토할 게 뭐예요? 이러이러 막 찾아가고 연락한 행위를 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이런 거 검토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는 미리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주어진 법전에 써있는 문구만 읽어봐도 검토할 소스들이나 키워드 같은 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가나다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쭉 읽어는 보시고, 자 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처벌 규정 한번 보죠. 특별법이랑 볼 때 항상 얘기했죠. 모든 특별법의 1조는 목적 규정이에요. 이 법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고. 방금 읽은 2조도 마찬가지죠. 항상 특별법 2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권리 의무죠. 뭐 할 수 있다, 뭐 하면 안 된다, 금지 이런 거.
그리고 항상 뒤에는 벌칙 파트가 따로 있어서 앞에서 규정했던 금지나 의무 그런 것들 규정에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페이지 18조 보세요. 근데 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1항 보시면 스토킹 범죄 저지르면 처벌이야. 깔끔해요. 스토킹 범죄냐 아니냐만 검토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항은 뭐예요? 뭐 특수 이런 거 다 특수폭행 배웠으니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해서 저지르면이에요. 뭐 자동차 가지고 했을 때 널리 이용하여 광위설로 갈 거냐 이런 거는 기존에 배운 거랑 엮어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뭐 따로 공부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본 뭐예요? 2조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가 기냐 아니냐 판단이 이 범죄 성부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법 제정되자마자 이거 실무에서 바로 써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죠. 자, 5페이지 판례 보세요. 이게 법이 제정된 시점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바로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객관식용으로 결론만 간단히 체크하세요. 자, 대가리 1번 보세요. 자, 밑줄 부분입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벨소리에 울리게 하거나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자, 키워드는 이거죠.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 해당이에요. 대충 상황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부재중만 남겼지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스토킹한 게 아니다라고 해봤지만 판례가 배척해버렸죠. 객관식으로 결론 한 줄이에요. 자, 대가로 2번 보세요. 자, 위에 두 줄 보세요. 자, 또 피고인 측의 항변,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케 했어요. 통화가 실제로 몇 번 됐겠죠? 자, 두 번째 줄.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다음 줄. 이러이러한 사정 종합해서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스토킹에 해당한다예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피해자가 녹음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간들이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주고받은 내용이 뭐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아니 내용도 확인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불안감을 일으킬 거냐. 죄형법정주의니까 엄격히 해석이잖아요. 구성요건은.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해봤지만 역시 판례가 그 주장 배척에서 범죄 성립을 긍정한 겁니다. 자, 한번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설령 있죠? 피해자가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럼 또 피해자가 싸우니까 너 그놈이지라고 했겠죠 뭐. 자,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도 안 했더라도 결론 끝에 두 줄. 이러한 도달하게 되는 행위에 해당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답니다. 결론은 다 해당이에요. 그래서 문제된 행위 3개, 1번 하나, 2번 2개 해가지고 3개로 끊어놓고 스토킹 동그라미 다 객관식으로 결론 체크해주세요. 이게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판례예요. 스토킹 케이스가 지금 법도 처음 제정되고 실무에서 좀 많이 문제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자, 이 판례는 별표 좀 해주세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기록 같은데 충분히 응용돼서 나올 수 있어요.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얘기했죠. 단순 객관식용 판례랑 사례 기록, 주관식에 나올 수 있는 판례랑 특히 기록에 내기 좋은 판례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답안 구성을 어떻게까지 할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관식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뭐 하셔야 돼요? 문구를 외우셔야 돼요. 법리기재할 판례 표현을 외우셔야죠. 객관식용 판례라는 건 눈에만 바르면 돼요. 기다 아니다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주관식용 판례 같은 경우는 최근 판례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답안을 법리기재 해야 되니까 최소가 한두 줄 정도로 문구를 외우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주관식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주관식용이고 특히 기록 같은 데 내기 좋은 판례입니다. 자, 대괄호 1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대괄호 2번 보세요. 도교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예요. 자, 이거 이제 특별법 공부 열심히 했으면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을 내년 1월에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 말해보세요 하면 조문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반 4바퀴 달린 자동차 같은 거, 그 다음에 추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킥보드 케이스는 무조건 시험에 한번 나올 겁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케이스는 156조로 따로 빼죠. 그래서 뭐 선삭이 불문하고, 근데 뭐 킥보드 케이스를 객관식에 낼 건 아니니까, 물론 최신 판례 관련은 뭐 나올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낸 거니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례나 특히 기록 같은데 기록에 교통사고가 나오고 그걸 킥보드랑 연결시켰을 때 법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미리 공부는 했을 거지만. 그래서 무면허 운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벌 규정을 2개만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156조까지 해가지고 3개로 끊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이 더 경하게 바뀐 거,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사례 같으면 또 뭐랑 엮일 수도 있어요? 행위시법주의 관련해가지고도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1조 1항, 1조 2항이 사례나 기록 같은 데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뭐 공부할 게 늘어나는 건 없어요. 뭐 쓸 게 늘어나지도 않으니까. 대신에 주관식에도 행위시법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판례 설명으로 돌아와서 자, 무면허 운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52, 154, 156이고 일반 승용차 같으면 152조로 가겠죠. 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구형. 자, 다음 밑줄 부분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결론 체크하는 겁니다. 자, 고의범이라는 얘기는 형법 13조죠. 만약에 이제 고의라는 건 뭐야? 인식과 의사예요. 내 면허가 취소되고 날아갔다라는 걸 이거 저번 시험에도 나왔죠. 그 인식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래도 해야지 하고 그냥 의사까지 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고의가 없이 과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례시험 출제도 가능한 게 딱 여기 걸리는 게 뭐야? 미필적 인식과 아니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 용인설로 빼잖아요. 그래서 사례 같아도 내심에 용인하는 의사조차도 없는 인식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고 빼버리면 결론이 뭘로 빠져요? 13조죠.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 처벌인데 우리 도교법상 무면허 운전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버립니다라고 사례 출제도 가능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록 같으면 구구절절히 쓰는 거 간단히 한 줄 처리하고 그냥 무죄입니다 논증만 잘하면 되죠. 결론은 무죄예요. 후단무죄로 갈 수도 있고 전단무죄로 갈 수도 있어요. 고의에 대한 입증 실패로 보면은 증거불충분 무죄거든요. 후단무죄거든요. 아니면 처벌 규정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가버리면 전단무죄거든요. 이건 전단무죄, 후단무죄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면 그냥 후단을 쓰라 그랬죠. 기록 같으면.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야.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예요.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부분 보세요. 교특법 3조 2항 단서 7호예요. 자, 교특법 그래도 하도 중요하니까 개관만 간단히만 하면 (3조 1항에서) 처벌하죠. 교통사고 내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자 처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 쟁점이 신뢰원칙 같은 거 검토해가지고 과실이 부정돼 버리면 범죄 불성이 또 무죄예요. 여기서도 메인 쟁점이 나오죠.
3조 2항 본문에서 반의사 불벌죄, 4조 1항 본문에서 종합보험 가입 특례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규정해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포인트는 뭐예요? 1항의 모든 범죄가 공소기각이 아니라 1항의 죄 중에서 상해결과 상해결과 그리고 도교법 151조 과실송기, 이건 규정이에요. 그냥 규정에 써있는 거 읽는 거라 그랬죠. 헷갈릴 것 같으면 규정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소기각 사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특례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또 예외죠. 삼조 2항 단서에 써있는 세 가지, 뺑소니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각 호에 있는 어느 위반행위 하나라도 있으면 설령 처벌 부르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사유가 2개가 더 있죠. 불구 막 이런 케이스 있죠.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역시 또 위반행위 같은 거랑 불구 결과 같은 케이스 같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역시 예외에 대한 예외로 처벌한다 쪽으로 갑니다. 요건 뭐 해석 들어가는 것도 없어. 그냥 다 그냥 규정 읽는 거예요, 지금. 뭐 규정에 대한 해석도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처벌의 원칙, 공소기각 예외, 공소기각 예외에 대한 예외로 다시 처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규정 정리인 거고, 끝까지 정리하셔야죠. 이제 판례가 하나 들어가죠.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판례 없는 것도 출제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정리되는 거 어떤 거예요? 판례 키워드는 딱 들어가죠. 합의서가 제출됐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위반행위도 있어요. 보통 중앙선 침범 같은 거에서 많이 문제되죠. 자, 근데 뭐예요? 그러한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고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 원인이 키워드죠.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물리적으로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뭐예요? 합의서 제출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그리고 이거 판례 직접적 원인 부정한 판례 몇 개 없죠. 한 2개인가 밖에 없고 그 노수환 교수님 책이든 제 책이든 보시면 그 연수원 교통사고 기록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그 기록에서 출제됐던 직접적 원인 부정된 케이스에 대한 예시 같은 거 간단하게 몇 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까지 딱 정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케이스가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는데 방금 말한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직 변시에 지금 신점 넘게 안 나온 겁니다.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내면 어렵고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이 지금 10몇 년이 지났으면 나올 때가 이미 지났으니까 이건 무조건 특혜급이야. 점점 중요도가 올라가요. 10몇 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미뤘으면 나올 때가 이미 됐다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A급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최신 판례로 와가지고 우리 최신 판례는 또 지금 어떤 영역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죠. 자,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람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합의서가 제출됐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지금 어떤 위반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기소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의사표시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가 교특으로 기소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특에서 위반행위 중 어떤 거? 무면허 운전이죠. 7호 43조인가 아니 44조인가 43조인가 그렇죠. 43조 위반해가지고 면허 안 받고 운전한 위반행위가 있다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자, 끝에 2줄 체크하시면 돼요. 외울 게 많지는 않아요. 판례는 외울 거 2줄이죠. 무면허 운전 고의범인 걸 전제로. 그리고 마지막 3줄이죠. 교특 3조 2항 단서 7호의 이 무면허도 고의범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예요. 딱 그 2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록용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그냥 구성을 해보면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공소사실 여기 나오니까. 자, 피고인 이일남이 뭐 1번, 2번, 뭐 1번은 뭐 김갑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공모 부정하고 막 하겠죠. 그리고 한 3번쯤에 해가지고 하나의 교통사고겠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당연히 도로성 같은 것도 검토해. 도로 위에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뭐 취소 같은 것도 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사고 내가지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예요.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 처벌부른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종합보험엔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공소장의 적용법절을 보면 왜 검사가 기소했어요? 의사표시가 있고 한데 7호 위반이 있으니까 이제 단서 7호까지 적시해가지고 공소장 적용법절에 써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판례 케이스 같으면 검토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무면허 운전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빠져요? 나는 취소된 거 몰랐다. 내 면허가 취소된지 몰랐다니 바꿔 말하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인식이 없으면 의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있는지 저번 시험에도 나온 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내 면허 처분 취소된 거 제대로 몰랐으니까 고의가 없다.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아니면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인정이랑 쟁점으로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론은 뭐야? 고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없다예요. 취소된 사실, 내가 무면허 운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의사했다는 고의에 대해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없어서 이 부분이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로 빠져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변론 요지서에 있어요. 변론 요지서 같으면.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 후단 무죄 논증에 성공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판례태도 좀 써주면 되겠죠? 최신 판례니까 뭐 이런 거에도 한번 써줘요. 판례에 따르면 고의범만, 무면허 운전은 고의범인 거고 7호 역시 고의로 한 경우에만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면허 운전 과실에 그쳐가지고 무죄로 선고되는 이상 7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말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단서 해당하지 않고 다른 위반 행위 없는 바 본문으로 가는 거죠. 3조 2항 본문에 따라서 공소제기 전이면 2호, 공소제기 후면 6호로 가겠죠. 327조 2호나 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뭐 선고되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그냥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최신 판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뭐 여기든 최신 판례를 한번 언급을 더 해주면 판례 배점도 좀 추가로 1점이라도 받겠죠.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도를 잡아놓고 가세요. 구도 자체는 새로울 거 없습니다. 그냥 최신 판례만 두 줄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페이지로 갑니다. 이 판례도 중요해요. 아까 행위시법주의 같은 거라도 한번 엮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불리한 유추에서 금지예요. 이건 아실 거고.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구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개정 전이에요. 옛날 아청법입니다. 그리고 괄호에 보시면 날짜 써있죠? 20년 6월 2일 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현행법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 구법으로 기소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 법전도 한번 찾아서 읽어는 보세요. 자, 11조 5항입니다. 근데 뒤에 조문 써있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걸 알면서 소지의 동그라미예요. 아동 포르노 같은 거 소지만 가지고도 처벌합니다. 소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사안도 소지로 기소됐어요. 자, 그리고 객관식용으로도 하나 체크하시고 이거는 기록이나 주관식 출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멘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밑줄 부분. 소지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자, 그리고 뒤에는 그냥 읽어나 보죠. 인터넷 주소는 이런 거에 불과하다예요. 아까 외울 멘트는 이런 행위 말한다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세요. 자, 위에 두 줄 읽어보고 끝에 세 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음란물 파일을 구입, 시청할 수 있는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건 안 돼요. 객관식용으로도. 소지로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가 여기서 정리되죠? 피고인이 돈 주고 아동 포르노를 샀는데 어떻게 샀어요? 링크 주소를 받은 거예요. 입금시키고.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이러이런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결론은 무죄입니다. 죄형법정주의예요. 자,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그냥 인터넷 링크 주소 받는 거 소지 X 딱 그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객관식용으로도 주관식용으로도. 이제 주관식만 좀 문장자 한 줄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 체크합니다. 쭉 이제 읽어보면 정리돼요. 이건 외울 것도 없어요. 자, 법이 개정된다 그랬죠? 현행법이에요. 20년 6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이거 처벌의 공백이죠. 옛날 같으면은 뭐 그냥 파일 자체를 다운받지만 요새 같으면 다 링크죠. 막 클라우드 서버 같은데 업로드돼 있고 막 이런 거, 막 이거 아니면 그냥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게 없었고 다 그냥 뭉탱이 파일로 받았으니까 소지만 처벌해도 처벌의 공백이 없었는데 요새 같으면 뭉탱이 그냥 파일로 다운받기보다는 그냥 실시간으로 뭐 보거나 아니면 뭐 어쩌고 뭐 클라우드 같은 거 어쩌고 그 주소를 받거나 막 할 거예요. 이제 처벌의 공백이 생기니까 법이 개정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개정된 아청법은 두 번째 줄 구입 시청만으로도 처벌이에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봤다 사실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소지한 바는 없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본 거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뭐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구입 시청에는 가능해요. 아까 우리 사실관계 구입은 충분히 해당하죠. 또 돈 주고 링크 주소 받았으니까. 자,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다음 줄 이런 거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시청 구입 들어가죠. 자, 그래서 끝에 세 줄 밑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결론이 뭐예요? 소지는 X. 하지만 구입 또는 시청은 동그라미.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의 공백도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지금 직접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을 왜 끊어 정리하라 그러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와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피고인이 2020년 초 내년 시험이니까 사실관계가 보통 뭐 22년 이렇게 나올 건데 얘만 생뚱맞게 한 20년 정도로 나와요. 막 20년이나 뭐 해가지고 20년 초에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뭐 19년 말쯤 해가지고 아동 포르노를 그 파는 놈한테 돈을 주고 링크 주소를 받고 바로 적발됐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 경우 행위자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 써주고 첫 번째 결론은 뭐예요? 우리 행위자가 한 거는 진짜 쳐죽일 놈이긴 한데 어쨌든 소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냥 구입이나 시청에 해당할 뿐이다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법리 기재를 더 하셔야 돼요. 자, 행위시법주의가 문제인식만 하고 뭐 외울 게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형법 1조를 베끼는 거예요. 행위시법주의 딱 형벌불소고 원칙 그냥 1조 1항 베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뭘 따지셔야 돼요? 아까 날짜를 했잖아요. 당연히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20년 6월 2일이에요. 이 개정된 법의 시행일자를 체크한 다음에 우리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법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는 행위고 개정된 신법에 따르면 처벌되는 행위니까 어떻게 돼요? 1조 1항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신법의 소급 적용은 형벌 불소급 원칙 같은 말이죠. 안 되고 기존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무죄다예요. 날짜 같은 거를 막 특정해가지고 안 써줬으면 1조 얘기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이걸 내는데 날짜를 안 내겠어요? 주관식에 낸다고 치면. 그럼 뭐까지 검토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런 거는 구법 조문하고 신법 조문하고 우리 시험장용 법전에는 아청법이 현행법 개정법만 써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는 게 구법 조문을 줍니다. 개정 전 법을 추가 법령으로 주고 이 법이 몇 월 며칠 개정 공포돼서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된다까지 주어져요. 그러면 행위시법주의 기준 시점은 개정일이 아니라 시행일이에요. 또 그것도 주의하시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이고 이건 불리한 개정이다. 이 두 개만 포섭하면 되죠. 이전 행위고 불리한 개정이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 1조 1항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기존법이 적용되는 산 따라서 무죄다까지 가시면 돼요. 법리기재가 두 문단으로 들어가요. 두 개로. 검토는 그냥 한 문단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례에서 날짜까지 구법까지 주고 나오면 거기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행위가 꼭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법 시행 시 행위, 개정되고 나서 행위. 변태자문들은 항상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건을 주고 그럼 그 여러 건 중에서 날짜 기준 잡아가지고 이전 건은 무죄이나 이후 건은 행위시법이 신법이니까 신법에 따라 그냥 바로 처벌된다. 물론 소지는 아니고 그냥 구입 정도다.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9페이지로 갑니다. 얘도 별표 좀 하나 해두시고. 그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나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또 그 킥보드 관련, 전동 킥보드 관련 최신 판례 나왔으니까. 자, 9페이지 6번이고요. 자, 위에 두 줄. 얘는 뭐 구법이긴 한데 뭐 크게 의미 없고. 특가법 5조의 3 뺑소니,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이죠. 그래서 5조 11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곤란한 상태에서 조문 써있죠.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 자, 근데 도교법 법전 찾는 거 생략하고, 자, 우리 도교법 개정이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 자체를 따로 잡지 않고 그냥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됐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전동 킥보드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한또 전동 킥보드 뭐 요새 킥란이라고 그러죠. 막 난리니까 이제 법이 개정됐죠. 기존에 그냥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던 개인형 이동 장치를 따로 뗐어요. 따로 떼서 자전거 등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따로 규정해서 아까 무면허 운전도 기존에는 그냥 자동차랑 원동기장 자전거였는데 이제 자동차, 원동기장 자전거, 자전거 등 쪽으로 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따로 포서 따로 이제 검토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현행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현행 도교법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5조의 11이죠. 아까 조문 써 있었죠? 이러이러한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해석상 어떻게 돼요? 그럼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정상적인 운전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사고에 다치게 한 거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 아니냐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엄격 해석이니까 구별해서 규정하는 도교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는 여기 안 써 있지 않냐? 무죄다. 당연히 주장 가능합니다. 그 주장을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론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문단 끝에 밑줄 부분이랑 읽어보시면 방금 얘기한 거 있죠. 개인형 이동장치가 떨어져 나간 거다라는 게 다 정리돼 써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법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정리할 건 간단해요. 10페이지로 갑니다. 위에 두 줄만 체크하시면 돼요. 결론은 처벌한다요. 대법원 판례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5조의 11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예요. 결론은 법문제 성립되고 유죄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비판도 가능해요. 조형법정주 위반이 이거. 불리한 유추죄로 불려도 충분합니다.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우린 결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끝에 내줄 한번 읽어나 보죠. 자, 개정법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자동차 등에 포함시키던 거를 자전거 등으로 뺀다 그랬죠. 자전거 등이라는 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합친 표현이에요. 그 도교법 2조 보면 써 있습니다. 다 봤었어요. 분류했다고 하여 이를 1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뭐 동기설 폐지된 1조 관련 얘기도 아니란 얘기예요. 판례가. 그냥 법이 개정된 것도 없이 바뀐 것도 없이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는 5조 11에 포함된다. 끝이에요. 여기 뭐 동기설 폐지 그 논리를 여기다가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페이지로 가죠. 동기설 폐지 얘기는 이따 쟁점정리 형법할 때 할 거예요. 자,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무조건 중요하죠. 이것도 쟁점정리 형법에서 그 전환합의체 바뀐 걸 한 번씩 볼 거니까. 근데 뭐 이 판례 자체는 그렇게 그냥 사실관계랑 결론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대가로 1번입니다. 이건 바뀐 거 없죠.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원이에요. 주거권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대가로 2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법리입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한 6번째 줄 보세요. 이거 기존에 그 최신 판례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 관리,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구성하잖아요. 기존의 최신 판례 있는 멘트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죠.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 관리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기로 해가지고 별거 따로 살고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거 있죠.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물론 이 멘트 자체는 중요해요. 충분히 주관식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동거하던 뭐 사실혼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제 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헤어졌어요. 아니면 남자가 갑자기 뭐 집을 나가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자가 막 문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막 문 뜯고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막 될 거냐 말 거냐가 문제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주관식 시험에서 사안 검토할 포인트는 뭐예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돼서 이미 짐까지 싹 빼가지고 남자가 나간 상태에서 술 먹고 들어온 건지, 짐 같은 거 다 남아 있어요. 사실혼 관계 해소하자는 합의 같은 거 의사표시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술 먹고 싸워가지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하루 외박하고 들어왔는데 문장가 안 들어보내주는 걸 뜯고 들어간 거냐요. 그럼 전자의 경우 짐 같은 것도 싹 뺐고 이제 따로따로 살기도 합의까지 된 상황이면 방금 마지막에 그 단서죠. 이탈을 했고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한 거여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로 검토 결론이 빠질 거고, 그런 사정 없이 그냥 짐 같은 것도 다 남아있었고 뭐 주소 이전 같은 것도 없고 뭐 나가겠다고 합의한 적도 없이 그냥 하루 외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행위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내 집을 내가 들어간 거니까 사실상 평온해야 한 것도 없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사실상 평온설이니까 너무 막 뜯고 들어가면 안 돼요. 띡띡띡띡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막 뜯고 때려 부시고 들어가면 사실상 평온 또 해야 할 여지가 생겨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전제로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사실관계 써있죠. 사실관계 읽어보시고 아,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판례가 이렇게 결론 내리는구나. 그 결론 하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3페이지 8번인데 좀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13페이지부터 보고 이제 쟁점 등의 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